너가 스스로 회사 그만두면 친정엄마 병원비는 내줄게. 하지만 안 그만두면 오늘 밤 당장 엄마 쫓아잘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얼음처럼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수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방금 도착한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 병실문에 붙은 빨간 퇴거 명령서였어요. 3년 전 이미 자신을 길거리로 내쫓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번엔 병든 엄마를 인질로 잡았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엄마 침대 뒤에는 낭떠러지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수인은 사표 대신 다른 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닿을 수 있도록 염원하겠습니다. 새벽 6시 30분이었습니다. 백상그룹 회장실 탕비실에는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어요. 수인은 혼자서 유리컵과 찻잔을 하나하나 닦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파견 비서 유니폼을 입은 지금의 모습 위로 예전 기억이 겹쳐졌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수술실에 서 있던 그때의 자신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살인의사라고 불린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동료 파견 비서 미정이 출근해서 말했습니다. 언니 정규직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해요. 수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 일 나한텐 좀 다르거든. 대충 넘기는 말투였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 장무열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찻잔 손잡이 방향이 조금 틀어졌다며 수인을 크게 나무랐어요. 오늘 재단 이사장님 오시는 날이야. 파견직은 사고 내면 바로 잘리는 거 알지. 이사장이라는 말에 수인의 손에서 행주가 미끄러졌습니다. 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사람을 다시 볼 줄은 몰랐습니다. 나를 집에서 쫓아낸 시어머니였죠. 오전 10시가 되자 검은 세단 여러 대가 백상그룹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유리문 너머로 시어머니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단정한 퍼머 머리에 번쩍이는 브로치를 달고 있었어요. 수인은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자기 귀에만 들리는 것 같았어요. 회의실 다과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온 디저트 상자를 열다가 호두 타르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시댁 저녁 식탁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기억났어요. 나는 견과류 알레르기 있어. 냄새만 맡아도 숨 막힌다. 수인은 조심스럽게 장무열에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견과류 알레르기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무열은 말을 잘라버렸어요. VIP 음식에 토를 다는 파견이 어딨어. 시키는 대로만 해. 살려야 하나 그냥 둬야 하나. 그때부터 수인의 가슴도 같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시어머니 앞에 호두 타르트 접시가 놓이는 게 보였어요. 마치 느린 화면처럼 시어머니가 포크로 타르트를 찍어 입으로 가져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인의 손가락이 쟁반을 꽉 쥐었어요. 숨이 막히려는 사람은 저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같이 숨이 막혔거든요. 시어머니가 한 입 삼켰습니다. 몇 초가 지났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목을 움켜쥐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과연 수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회의실 안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사장님 왜 이러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었다가 점점 보라색으로 변해갔어요. 목을 움켜쥔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무열은 허둥대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손가락은 비밀번호조차 제대로 누르지 못했어요. 119, 119.
그가 외치는 소리만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수인은 경호원들을 밀치고 회의실 문을 열어젖혔어요. 비켜주세요. 숨이 막혔어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렸지만 수인은 바닥에 시어머니를 눕히고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입안을 확인해 보니 혀와 모간이 금세 부어버려서 숨이 드나들 길이 거의 막힌 상태였어요. 눈앞에서 또 한 사람을 잃는 건 이제는 못 견디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인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회장 앞에 놓여있던 금색 만년필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인은 만년필을 집어들고 잉크 부분을 빼내 얇은 대롱만 남겼습니다. 장무열이 수인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어요. 감히 이사장님 목에 뭘 꽂으려고. 수인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 진짜로 죽습니다. 책임은 제가 질게요. 수인은 작은 커터칼을 꺼내 소독용 알코올을 대충 끼얹었어요. 시어머니 목의 안전한 위치를 눈으로 재빠르게 찾았습니다. 깊지 않게 조심스럽게 피부를 살짝 가르는 순간 시어머니의 피가 조금 배어나와 수인의 장갑을 적셨어요. 그 틈에 만년필 대롱을 밀어넣자 막혀있던 공기가 쉬익하고 통과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가슴이 크게 한번 들썩였어요. 조금씩 숨소리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숨죽인 정적이었습니다. 모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수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어요. 잠시 후 도착한 119 구급대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 응급처치 누가 하셨습니까? 수인은 손에 피가 묻은 채로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구급대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일반인이 하기엔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상태였으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숨을 못 쉬셨을 겁니다. 박인호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수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자네 누구인가? 사람들은 아직도 저를 살인의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린 사람은 저를 집에서 쫓아낸 시어머니였습니다. 대체 수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사람들은 수인을 살인의사라고 부르는 걸까요? 고시원 작은 방이었습니다. 수인이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하지마. 이마와 베개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은 아직도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고 있었어요. 꿈속 장면은 회의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수술실이었어요. 환한 조명 아래로 피가 튀고 심전도 소리가 길게 울리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인은 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소리를 잊지 못했어요. 귀에서 떠나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수인은 떨리는 손으로 컵에 물을 따랐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컵에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물을 마시려는데 목이 막혀서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벽에 붙어 있는 달력에 눈이 갔습니다. 오늘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수인은 그 동그라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제부터 3년 전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3년 전 백산병원 응급실이었어요. 환자들의 신음소리와 기계음 그리고 간호사들의 바쁜 발걸음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레지던트 이수인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와중에도 환자 상태를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했어요. 그때 노숙자처럼 보이는 남자가 들것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슬쩍 눈을 피했어요. 보험이 없어 보이는 환자에게는 괜히 손대기 싫었던 거였죠. 하지만 수인은 달랐습니다. 먼저 다가가 진찰을 시작했어요. 보험이 있든 없든 사람은 사람이에요. 수인은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인호 회장이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에 무언가 스치는 게 보였어요. 며칠 뒤 병원 교육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회장은 의사들과 간호사들 앞에 서서 말했어요. 실수는 숨기면 비리가 되고 인정하면 교훈이 됩니다. 환자를 가리는 순간 우린 장사꾼이지 의사가 아닙니다. 수인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 온 거 잘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병원이, 이 집안이 이렇게까지 뒤틀린 곳일 줄은요. 같은 날 저녁 시댁 식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친척과 통화하며 일부러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우리 도연이는 교수인데 며느리는 아직도 레지던트야. 통화를 끊고 시어머니는 수인을 힐끗 보며 말했어요. 지연아, 아니지 수인이구나. 이름이 왜 이렇게 자꾸 헷갈리니? 지연이라는 이름은 시어머니가 예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던 집안딸 이름이었습니다. 일부러 수인 앞에서 헷갈리는 척 부르는 버릇이 있었죠. 수인은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발걸음도 흔들렸어요. 내일 VIP 수술 있으니까 내가 든든하게 서포트 잘해. 수인은 남편의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술 드시고 수술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 교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남편은 콧방귀만 뀌며 침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수인은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이 이렇게 큰 화를 부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과연 다음 날 수술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3년 전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실 복도였어요.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수술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수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컨디션 괜찮으세요? 남편은 차갑게 말을 잘랐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VIP 환자가 수술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술등이 켜지면서 방안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수술실에는 수인 외에도 정미경 간호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미경은 수인보다 몇 년 선배였고 늘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평범하게 진행되던 절개가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출혈이 점점 많아졌어요. 남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석션 빨리. 수인은 피가 흐르는 방향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남편이 혈관 위치를 잘못 잡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여기가 아니라 조금 더 위쪽인 것 같아요. 제가 잡아볼까요? 그 순간 남편이 수인의 손을 탁 쳤어요. 자존심이 상한 얼굴이었습니다. 여기 집도인은 나야.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긴장한 손에서 메스가 미끄러졌어요. 더 깊은 부위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피가 분수처럼 튀어올랐어요. 미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심전도 모니터 소리가 빨라지더니 갑자기 길게 늘어지는 일직선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수인은 필사적으로 지혈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회의실이었어요.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이게 다 시스템 문제야. 내가 다 뒤집어 쓸 수는 없잖아.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남편의 뺨을 힘껏 때렸어요. 술 먹고 수술 들어간 거 밖으로 새어나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끝이야. 병원장과 시어머니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인을 바라보았어요. 병원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선생 자네 하나가 욕먹으면 끝나는 일이야. 자네 어머니 수술은 우리가 책임질게. 시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원 하나 무너지면 수천 명 밥줄이야. 누군가는 욕을 먹어야지. 그게 내 몫이야. 수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살리려고 했어요. 교수님이 말을 끝맺기도 전에 남편이 수인의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나 여기서 잘리면 우리도 어머니도 전부 끝이야. 엄마 병원비, 산소호흡기 시술비. 머릿속에 숫자들이 휘몰아쳤습니다. 수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결국 수인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최종 의료 책임 레지던트 이수인. 그 글씨가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그날 저는 하얀 가운 대신 죄인의 옷을 입게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과연 수인은 이 선택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법정이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피고인 이수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그 말을 듣던 엄마 옥자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옆 사람 어깨를 붙잡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인은 피고인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엄마의 어깨는 눈에 띄게 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간과 심장이 나빠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수인은 매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엄마의 마른 손을 잡고 앉아 있으면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어요. 엄마,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수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거칠어진 손으로 딸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넌 사람 살리려다 그런 거야. 엄만 다 안다. 그 말에 수인은 엄마 이불 위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어요. 백산재단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던 엄마의 간 이식 수술이 갑자기 취소됐다는 통보였습니다. 수인은 백산병원 원무과로 뛰어갔어요. 책상을 두드리며 항의했습니다. 이건 약속 위반이에요. 분명히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어요. 위에서 결정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수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이를 악물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그 앞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인은 그게 뭔지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과자인데 내가 교수직을 어떻게 유지하겠어. 언론에서 파헤치면 우리 집안도 끝이야. 수인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수술해 준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감옥 대신 집행유예 받은 거잖아요. 그 약속은요.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경호원 2명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수인 앞에 서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집 열쇠 내놔. 단 4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수인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어요.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인은 큰 트렁크 하나만 끌고 대문을 나섰어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남편이 커튼 틈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수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내 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 집 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살인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수인은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편의점, 식당, 공장.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아직도 수인의 이름과 얼굴이 떠돌고 있었어요. 어디서든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너 혹시 그 의사 아니야? 뉴스에 나왔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수인은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나야 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고시원 방에 들어와 컵라면을 끓여 먹으며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비쳤어요. 젊은 명의 윤도현 교수, 남편이었습니다.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제 신념이에요.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수인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라면 국물이 손등에 튀었지만 뜨거운 줄도 몰랐어요. 수인은 라면 그릇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변기에 통째로 부어버렸어요.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복수를 생각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을 뿐이에요. 과연 수인은 복수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무너져버리게 될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시원 복도 게시판 앞을 지나가다가 수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새로 붙은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상그룹 회장실 파견 비서 모집. 그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회사 주소, 로고, 이름. 모두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수인은 그 공고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가슴 한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인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온 문자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번 달 미납 금액이라는 글자 아래 커다란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보낸 말도 함께 떠올랐어요.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인은 공고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결국 휴대폰을 들어 공고 사진을 찍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이력서를 쓰려다가 멈췄어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기 다시 들어가면 또 상처받지 않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집 열쇠 내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힘없이 웃던 그 얼굴이요. 거칠어진 엄마의 손이 생각났어요. 평생 식당 일을 하시느라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제 자존심과 엄마 병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수인은 거울 앞에 섰어요. 가위를 들고 머리를 단정하게 잘랐습니다. 길게 기르던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일부러 촌스러운 뿔테 안경을 꺼내 썼어요. 화장도 최대한 수수하게 했습니다. 옷도 티 안 나는 회색 정장으로 맞춰 입었어요. 구두도 굽 낮은 검정색으로 골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수인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날 알아보면 안 돼.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면접장이었어요. 인사 담당자가 이력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공백이 좀 있네요. 수인은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집안 사정으로 잠깐 쉬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돌봤어요. 인사 담당자가 이력서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수인 씨요.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수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꼭 쥐고 담담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지만 티를 내지 않았어요. 숨을 천천히 고르며 버텼습니다. 이 이름은 이 집안에서 이미 찍힌 이름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수인은 포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오는 건 병원비 독촉 문자뿐이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합격이라는 단어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수인은 고시원 방 한가운데 서서 그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웃음이 나오다가 눈물이 났어요. 울다가 다시 웃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숨을 깊게 한번 들이쉬었어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호랑이 목덜미를 물 수 있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어요. 백상그룹 유리 건물 앞에 섰습니다. 높이 솟은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수인은 고개를 들어 그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건물이 무서웠어요. 시댁 식구들이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수인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어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보고 싶어서 오는 거야. 그리고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바로 1장과 2장에서 보여드렸던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다시 살려야 하는 그 순간 말이에요. 과연 수인의 복수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시어머니를 살린 뒤 수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시어머니 응급사건 이후 비서실은 온통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그 파견 비서가 살렸다더라. 유튜브 보고 따라했대. 온갖 소문이 덧붙여졌어요. 점심시간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습니다. 복도에서도 탕비실에서도 그 이야기뿐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말도 돌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너무 침착하더라. 어딘가 수상하지 않아.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무서워서 손도 못 댔을 거야. 수인은 그런 말들을 모른 척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자기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귀에는 다 들리고 있었어요. 등 뒤에서 쏟아지는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었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한 수인은 자기 책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랍이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서류가 뒤섞여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뒤집어 놓은 것처럼 어지러웠습니다. 무슨 일이지? 수인이 서류를 주우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무열 비서실장이 보안팀을 데리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게 번쩍였어요. 회장님, 결제 서류 하나가 없어졌어. 장무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쳐다보았어요. 비서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어요. 파견직이 제일 먼저 의심받는 거 알지? 자, 가방부터 열어봐. 장무열이 턱짓을 했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수인의 가방에 손을 뻗었어요. 거칠게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인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떨떠름한 표정으로 가방이 뒤집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억울했지만 여기서 발끈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어요. 두 손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가방 안에서 뭔가가 덜컥 떨어졌습니다. 낡은 청진기였어요. 오래되어 색이 바랜 청진기가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장무열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번쩍 빛났어요.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비서 가방에서 이런 게 왜 나와? 너 예전에 뭐 하던 사람이야?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켜는 것 같았어요. 수인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으려고 힘을 줬습니다. 과거를 버렸다고 흔적까지 지워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인호 회장이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비서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회장은 장무열 손에 들린 청진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인을 한번 쳐다보았어요.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인은 숨을 멈췄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내가 부탁한 거네. 회장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모두가 놀란 얼굴로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장무열의 입이 벌어졌어요. 요즘 혈압이 안 좋아서 집에서도 재보려고 했지. 장무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급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오해였습니다. 보안팀이 슬그머니 물러났어요. 직원들도 하나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수인을 흘끗거리는 눈빛들은 여전했습니다. 그때 동료 비서 미정이 수인에게 다가왔어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언니나 언니 편인데 솔직히 비서실 단톡방에서는 얘기가 좀 다르게 돌고 있어요. 수인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어디서든 파견직은 먼저 의심받으니까요. 미정의 걱정 어린 눈빛이 고마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수인은 회장실로 따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넓은 등이 햇빛을 받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수인은 문 앞에 서서 기다렸어요. 자네 응급처치 말이야. 회장이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이었어요. 그거 유튜브 몇 개 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던데. 수인은 잠시 망설였어요.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손을 꼭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결국 한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간호조무사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때 본 것들이 떠올랐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수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눈빛이었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회장이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은 혀로는 윤리를 말하면서 손으론 숨기는 짓을 하면 안 되지. 수인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건 3년 전 병원 간담회에서 회장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레지던트 시절에 들었던 바로 그 말이었어요. 그때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 병원은 다르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회장이 다시 수인을 돌아보았습니다. 내 병은 가족도 모른다. 자네만 알고 있게. 수인은 눈을 크게 떴어요. 회장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병인지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대신 나도 언젠가는 자네 이야기를 듣고 싶네. 회장은 그렇게 말하고 책상 위에서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회장실 출입 패스와 일부 마스터키 권한이 적힌 카드였어요. 수인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어요. 카드의 무게가 실제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카드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수와 진실을 위한 열쇠 하나를 손에 쥔 셈이었습니다. 회장실을 나오며 수인은 생각했어요. 회장은 왜 자신을 감싸준 걸까요? 그리고 회장이 숨기고 있다는 병은 대체 무엇일까요?
아직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수인에게는 이 건물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쓰기도 전에 더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과연 수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회사 로비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수인도 고개를 들었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휠체어에 탄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목에는 붕대가 살짝 감겨 있었지만 얼굴에는 완벽한 화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명품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경호원 2명이 양옆에서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수인은 서류를 들고 로비를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무심코 시어머니 쪽을 보다가 눈이 잠깐 마주쳤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시어머니가 찡그리며 수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저 비서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수인은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려 했어요.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멈추게 했습니다. 기도에 펜을 꽂아 살려놓은 사람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얼굴은 금방 기억해냈어요. 3년이 지났지만 시어머니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한번 찍은 사람은 절대 잊지 않는 눈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수인 앞으로 직접 다가왔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너 안경 좀 벗어봐. 수인이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손을 뻗었습니다. 수인의 뿔테 안경을 확 벗겨버렸어요. 거칠게 낚아채는 바람에 안경테가 휘어졌습니다.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외마디 비명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너 이수인이잖아. 그 이름이 로비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상황을 찍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로비 전체가 술렁였어요. 수십 개의 눈이 수인에게 쏠렸습니다. 그 이수인 기사에 나왔던 그 사람 아니야. 살인 의사 말하는 거야. 진짜네, 저 사람 맞아. 와, 대박,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수인의 귀가 웅웅거렸어요.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핸드백을 들어 수인의 어깨를 내리쳤어요. 1번, 2번, 3번. 묵직한 가방이 어깨를 때릴 때마다 통증이 퍼져나갔습니다. 가방 모서리가 피부를 찍었어요. 수인은 맞으면서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하지도 않았어요. 여길 어디라고 다시 기어들어와. 시어머니가 악을 썼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목에 핏줄이 섰습니다. 쫓겨난 주제에 어디서 얼굴을 들고 다녀. 뻔뻔하게. 수인은 아픈 어깨를 부여잡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똑바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회장실 파견 비서 이수인입니다. 지금 근무 중이에요. 그때 회장 비서실 직원이 뛰어나왔어요. 시어머니와 수인 사이에 섰습니다. 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분은 회장님 직속 비서입니다. 인사 문제는 회장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회장하고 같이 보자고 해. 인연이 언제까지 버티나 보지.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휠체어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수인을 노려보았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 눈빛은 칼날 같았습니다.
수인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주변에서 쏟아지는 시선이 온몸을 찔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수인의 휴대폰에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보낸 것이었어요. 사진을 열어보는 순간 수인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병실 문 앞이었어요. 퇴거 명령서와 빨간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선명한 빨간색이 눈에 박혔어요. 미납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내 발로 여기서 나가면 내 엄마는 계속 침대 쓸 수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마치 얼음 송곳 같았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아프지도 말아야지. 요양병실 침대도 능력 있는 사람이 먼저 써야 하는 거 아니냐? 수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어요.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사장님, 그 말 꼭 그대로 돌려드릴 겁니다. 시어머니가 비웃듯이 대꾸했습니다. 내일까지 사표 안 내면 엄마 침대부터 빼버릴 거야. 전화가 끊어졌어요. 뚜뚜뚜 하는 신호음만 남았습니다. 수인은 휴대폰을 꽉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수인은 회사 옥상에 올라갔어요. 도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바람이 차갑게 볼을 스쳤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수인은 난간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바람이 차가웠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엄마 침대 뒤에는 낭떠러지밖에 없었으니까요. 수인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 대신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서버실 위치, CCTV, 회장실 컴퓨터, 비서실 PC 구조.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3년 전에 보았던 장면들이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어요. 그리고 사무실로 내려가 야근 신청서를 냈어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수인은 무엇을 찾으려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복수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야근 날이었습니다. 대부분 직원들이 퇴근하고 건물이 한산해진 시간이었어요. 수인은 일부러 늦게까지 서류 정리를 하며 남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청소부 아주머니가 쓰레기 카트를 밀고 서버실 쪽으로 가는 게 보였어요. 수인은 자연스럽게 뒤를 따라가며 출입구 위치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루 전 미리 부탁해 복사해둔 출입 카드와 열쇠를 주머니에서 다시 한번 만져보았어요. 차갑고 딱딱한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이게 오늘 밤의 열쇠였어요. 새벽 2시가 되었어요. 경비 순찰 동선이 지나간 것을 CCTV 모니터로 확인한 뒤 수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수인의 발소리만 바닥에 울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걸었어요. 서버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카드를 찍었어요. 초록불이 켜지고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동시에 밀려 나왔어요. 서버실 안은 형광등 불빛으로 푸르스름했습니다. 빼곡한 서버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의료재단 2021 교육용이라고 적힌 라벨을 찾았어요. 수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컴퓨터를 켜고 교육용 영상이 저장된 폴더를 열었어요. 수술실 교육 영상 진료 기록 보존용. 파일 목록이 화면에 떴습니다. 수십 개의 파일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완전히 지웠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교육용으로 따로 저장해둔 영상까지 없앤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어요. 수인은 잠시 고민하다가 익숙한 숫자를 눌렀습니다. 전 남편이 평소 쓰던 번호였어요. 수인의 생일을 조합한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정확하게 눌렀어요. 접속 허용이라는 문구가 떴어요. 3년이 지나도 그 사람은 습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날 수술실 영상 파일을 클릭했어요. 화면 속에서 과거의 자신과 전 남편 그리고 환자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3년 전 그날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수인은 숨을 죽이고 영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어느 구간에서 갑자기 시간이 툭 건너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타임라인이 부자연스럽게 점프했어요. 예전에 교육용 영상 편집을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중간이 통째로 사라진 영상이라는 건 누군가 일부러 잘라냈다는 뜻이었죠. 증거를 없앴다고 생각했겠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수인은 다른 날짜의 백업 파일과 시간을 맞춰보았습니다. 잘려나간 부분을 최대한 채울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찾아냈어요.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하나씩 모았습니다. USB에 파일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진행 표시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10%, 30%, 50%.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그때 서버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서버실 불 켜놓고 갔어? 장무열의 목소리였어요. 수인은 재빨리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죽였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습니다. 장무열의 구두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책상 근처에서 멈췄어요. 허리를 굽히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수인은 몸을 최대한 웅크렸어요. 수인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제 끝인가 싶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복도에서 화재 경보음이 크게 울렸습니다. 이 밤중에 또 뭐야? 장무열이 욕을 하며 서버실을 나가버렸어요. 구두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수인은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상태로 USB를 뽑았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와 계단으로 이동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탕비실에서 물을 올려놓고 깜빡 잊은 미정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수인을 살렸어요. 이제 3년 전 이야기를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가 볼까요? 다음 날 수인은 지방의 작은 마을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숨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미경 간호사였어요. 문틈으로 수인을 본 미경이 말했습니다. 나 그 일 다 잊었어. 제발 그냥 가. 수인은 엄마 병실 퇴거 사진을 보여주며 무릎을 꿇었어요. 언니 나 혼자선 안 돼요. 같이 나와야 끝나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의 눈가가 떨렸어요. 손이 문틀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결국 미경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그날 마취가 과장도 다 알고 있었어. 입만 다물고 있었지. 드디어 진실의 조각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조각들이 모여서 어떤 그림이 될까요? 수인과 미경은 작은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USB와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두 사람은 고개를 맞대고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커피는 식은 지 오래였어요. 검찰에 바로 내자니 증거가 사라질까 두려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언론에 바로 터뜨리자니 자극적인 기사만 남을까 걱정이었어요. 진실보다 선정적인 제목만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디에 먼저 내야 덜 더러워질지 그걸 고민하는 것도 참 서글펐습니다. 그때 카페 TV에서 광고가 흘러나왔어요. 백산의료재단 40주년 기념식 광고였습니다. 화려한 영상과 함께 웅장한 음악이 깔렸어요. 정직과 신뢰의 40년 백산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해 주십시오. 사회자의 멘트가 나왔어요. 수인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멈췄어요. 정직과 신뢰라. 속으로 되뇌었어요.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한 거짓말인지 수인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어요. 저들이 가장 떳떳한 척하고 싶은 자리가 우리가 진실을 꺼낼 가장 좋은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경이 수인을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미경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념식 준비 회의가 한창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홍보팀을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로 여론 다 뒤집어야 해. 삐끗하면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받아 적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같은 시각 요양병원에서는 엄마 옥자가 퇴원 통보를 받고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허름한 가방 하나에 옷가지를 넣고 있었습니다. 수인은 엄마 병실로 찾아갔어요. 엄마 조금만 믿고 기다려줘요. 곧 다 끝낼게요. 엄마는 거칠어진 손으로 딸의 손을 감쌌어요.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엄마는 병실보다 내 마음이 걱정이다. 너무 깊이 다치지만 말아라. 수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기념식 당일이었어요. 호텔 연회장은 정치인 재계 인사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어요. 전 남편 도연은 화려한 턱시도를 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들떠 있었어요. 오늘이 자신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그 일은 다 잊혀. 알겠지. 등을 툭 치며 웃었어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인은 행사 진행 스태프 복장으로 사람들 사이를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방송실 위치와 기술 담당자 동선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방송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술 담당자가 메인 컴퓨터에서 발표 파일을 열어두고 잠깐 밖으로 나갔어요. 화장실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인은 USB를 꽂고 준비해온 파일이 순서대로 재생되도록 설정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동작은 정확했습니다. 몇 번이고 연습했던 대로 했어요. 그때 기술 담당자에게 무전이 왔어요. 이사장님 쪽에서 발표 자료 교체 요청 들어왔습니다. 곧 이어 다른 무전이 왔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어제 최종본 그대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방송실 안의 공기가 묵직해졌어요. 양쪽 힘겨루기 사이에 낀 느낌이었습니다. 로비 쪽에서는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엄마 옥자와 미경이 행사장 입구에서 경호원에게 막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분은 입장이 어렵습니다. 경호원이 막아섰어요. 엄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내 딸이 이 집안에서 뭘 당했는지 보여주러 온 거야.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휠체어 앞을 막고 서서 비꼬듯이 말했어요. 노인네가 여길 왜 와? 침대는 비우고 왔어. 그러더니 휠체어 발받침을 발로 툭 밀었습니다. 엄마의 몸이 뒤로 약간 젖혀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모니터로 보고 있던 수인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손에 쥔 USB를 더욱 꽉 쥐었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명분을 이야기하던 사람은 이제 완전히 선을 넘었습니다. 남은 건 벌 받을 일뿐이었죠. 과연 기념식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수인의 복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화려한 말로 백산의 40년을 소개했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샹들리에 아래로 사람들의 미소가 빛났어요. 이제 백산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수백 명의 눈이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홍보 영상이 나왔어요. 봉사활동 장면 증축한 병원 모습 상 받는 장면들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어요. 화면 속 병원은 깨끗하고 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잠시 꺼졌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수술실이었어요. 피가 튀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전 남편 도연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어요.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화면 속에서 수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교수님 여기 아니고 조금 더 위에요. 이어서 도연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내가 뭘 안다고. 버럭 소리치는 장면이었습니다. 메스가 미끄러지는 순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피가 분수처럼 튀어올랐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졌어요. 관객들은 처음엔 영화 촬영 장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저거 진짜야? 무슨 일이야? 설마 실제 수술 영상이야? 어느 순간 영상이 툭 끊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각도의 화면이 이어졌어요. 잘라낸 자리는 다른 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시어머니가 말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크게 비쳤습니다.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병원 하나 무너지면 수천 명 밥줄이야. 누군가는 욕 먹어야지. 내 엄마 수술 우리가 해줄게. 대신 이건 내가 한 걸로 해. 관객석 여기저기서 탄식과 욕설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 일어서서 화면을 가리켰어요. 저게 진짜야. 이사장 입에서 저런 말이. 협박 아니야 저거.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도연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거 꺼. 그거 편집된 거야. 당장 꺼. 시어머니가 조명실 쪽으로 향하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기술 담당자는 허둥지둥하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생중계라 여기서 꺼도 이미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화면은 이어서 조작된 의무기록과 지시문서를 차례로 보여주었어요. 시어머니의 서명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위조된 부분과 원본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장면이 잠시 멈추고 글자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이 영상과 자료는
피해자 가족이 진실만 밝혀진다면 얼굴이 나와도 좋다며 동의한 자료입니다. 피해자 유가족이 객석에서 오열하며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내 아들 실험되었던 거야. 울부짖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유가족을 부축했습니다. 그때 무대 옆에서 수인이 걸어 나왔어요. 차분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걸었습니다. 수인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 영상 속에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사람 이수인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어요.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셔터 소리가 쏟아졌어요. 연회장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대로 달려 올라왔어요. 수인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미경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저도 그날 들었던 말과 봤던 것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진실은 한 입으로만 말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참고 있던 입들이 한꺼번에 열릴 때가 오니까요.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인의 눈에는 눈물이 아닌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과연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영상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와 전 남편 도연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여기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빠져나갔어요. 장례는 이미 난리가 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기자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어요. 혼란 속에서 누가 어디로 가는지 신경 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두 사람은 뒷문으로 나가 비상계단을 내려갔어요. 시어머니의 하이힐 소리가 계단에 울렸어요. 도연이 시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빠르게 걸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주차장으로 서둘러 가면서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차 빼놨지. 도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키는 장무열이 갖고 있는데 두 사람의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어둠 속을 헤매듯이 걸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니 장무열이 차 옆에 서 있었어요.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평소에 굽실거리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서 차 문 열어. 지금 이 꼴을 기자들한테 보여줄 순 없잖아. 장무열이 차 키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저도 이제 제 살 길을 좀 찾아야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라고? 너까지 나 배신해. 내가 널 얼마나 챙겨줬는데. 장무열은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 걸어갔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빨간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경찰차 여러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들이 급히 내렸어요. 발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울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시어머니와 도연을 비췄어요. 한선영, 윤도연 씨,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협박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시어머니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났어요. 찰칵하는 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발악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서장 데려와.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평생 남에게 명령만 하던 손이었어요. 그 손이 이제 묶여버렸습니다. 도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그러다 수인이 있는 방향을 보았습니다. 수인은 주차장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어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인아, 아니 이수인 씨.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살려고.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 말을 그때 했으면 어땠을까요? 사과는 가장 늦게 하는 사람이 제일 싸게 합니다. 저는 그 사과를 그냥 지나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도연이 각각 경찰차에 태워져 떠나갔어요.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셔터 소리가 쏟아졌어요. 그날 뉴스 속보에는 백산의료재단 비리 폭로, 며느리의 양심 고발이라는 자막이 계속 나왔습니다. TV마다 수인의 얼굴이 나왔어요. 수인은 바로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침대 옆에서 옥자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이제 됐다. 이제 다 내 자리 찾을 거다. 수인은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어깨가 들썩이도록 울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 인생은 이제 겨우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한 것뿐이었습니다. 과연 수인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 의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심 재판정이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수인은 피고석이 아니라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어요.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의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어요. 법정 밖에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수인의 얼굴에는 걱정보다 결심이 더 많이 묻어났어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로 모든 게 결정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3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미경이 증언석에 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한번 숨을 고르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수술실에서 저는 다 보았습니다. 윤도현 교수님이 술에 취한 상태였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레지던트 이수인 선생님이 위치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펜 움직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어요. 미경의 증언이 끝나고 마취과 관련 직원들도 차례로 증언석에 올랐습니다. 3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조용히 하라고 해서요. 밥줄이 걸린 문제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기록이 바뀐 걸 알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병원장님과 이사장님이 직접 지시하신 거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수인 선생님은 환자를 살리려고 필사적이었어요. 오히려 막은 건 윤도현 교수님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증언이 이어질 때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수인은 눈을 감고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3년 전 혼자 짊어졌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검찰 측에서도 인정했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당시 수사 과정에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관계자 진술에만 의존하고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부족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점 인정합니다. 법정 스크린에 다시 한번 수술실 영상이 나왔어요. 조작된 기록과 진짜 기록이 나란히 비교되어 보여졌습니다. 시간대가 다르게 찍힌 부분 서명이 위조된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누가 봐도 분명한 차이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어요.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변호사가 최종 변론을 했어요. 피고인 이수인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히려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따로 있었고 피고인은 그 죄를 뒤집어 쓴 피해자입니다. 3년간의 고통에 대한 정당한 판결을 요청드립니다. 판사가 한참 동안 서류를 넘겨보았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판사의 입을 바라보았어요. 수인은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뛰는 것 같았어요. 옆에 앉은 변호사가 살짝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판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이수인의 과거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법정 안에 한숨과 박수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들렸어요. 누군가는 손뼉을 치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인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3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서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꿈인 것 같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엄마 옥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눈물로 적시며 계속 중얼거렸어요. 내 새끼, 내 새끼. 이제 됐다, 이제 됐어. 옆에 앉은 사람이 휴지를 건네주었지만 옥자는 받지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이었어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플래시가 눈부시게 터졌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수인은 잠시 생각했어요. 수많은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 동안 삼켰던 말들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결국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엄마 앞에서 가운 다시 입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에 기자들 사이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우체통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온 것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인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의사면허 재교부 통지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기 때문이었어요. 빼앗길 땐 한 장의 종이었고 다시 돌려받을 때도 한 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무게는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 종이 한 장에 3년이라는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인은 그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어요. 며칠 후 박인호 회장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조용한 구석 자리였습니다. 회장은 예전보다 얼굴이 많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백산병원 흉부외과 과장 자리 비워뒀네. 다시 와줄 수 있겠나? 수인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차분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큰 병원보다는 제가 필요한 곳에 가고 싶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재단 산하에 적자만 나는 작은 요양병원이 하나 있네.
팔지 말까 접을까 고민하던 곳이지. 수인이 서류를 들여다보았어요. 낡은 건물 사진과 재정 상태가 적혀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적자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건물 앞에 서 있는 어르신들의 사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 이름만 바꾸고 새로 시작해보는 건 어떤가? 수인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큰 병원에서 잘 나가는 것만이 의사 인생은 아니지 않나? 자네처럼 진심인 사람이 필요한 곳이 있어. 수인은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마음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붙어 살기보단 내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수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혔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해볼게요. 그날 밤 요양병원 엄마 병실로 찾아갔어요. 옥자는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병원 하나 맡게 됐어. 옥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우리 수인이가. 옥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활짝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래. 이제 제대로 된 길 가는 거다. 수인은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엄마의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맑은 밤하늘이었습니다. 과연 수인은 새 병원에서 어떤 의사가 될까요? 그리고 진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수인 재활의원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작은 병원이었어요. 외관은 크지 않았지만 유리창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고 따뜻한 분위기가 났습니다. 문 앞에는 작은 화단도 만들었어요. 엄마 옥자가 직접 꽃을 심었습니다. 빨간 제라늄과 노란 펜지가 나란히 피어 있었어요. 개원식은 조촐하게 진행했습니다. 떡과 음료수를 준비해서 동네 어르신들을 초대했어요. 박인호 회장도 축하 화환을 보내주었습니다. 수인은 병원 입구에 서서 손님들을 맞았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리번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뉴스에 나왔던 그 의사 선생 병원이라더라. 살인 의사라고 했다가 억울하게 누명 쓴 분 아니야. 그래, 그분이 여기 원장이래. 어휴, 얼마나 고생했겠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호기심 반 응원 반이었어요. 적대감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단하다는 눈빛이 더 많았어요. 수인은 새 흰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입는 가운이었어요. 소매를 매만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어요. 가운 깃을 여러 번 고쳐 세웠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들어왔어요.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손녀가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수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살피고 다리를 살폈어요. 손끝으로 척추를 따라 눌러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어머니, 이 허리는 몇 년 동안 쌓인 거라 한 번에 펴지진 않아요. 하지만 같이 조금씩 풀어보죠. 물리치료랑 간단한 운동 병행하면 훨씬 나아지실 거예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선생님 말투가 참 따뜻하네. 다른 병원에선 그냥 약만 주고 가라 그랬는데 뭐가 문제인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 선생님은 다르네. 수인도 따라 웃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어요.
이게 자신이 원했던 의사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큰 병원에서 잘 나가는 것보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았어요. 미경이 수간호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어요. 원장님, 오늘 오후에 물리치료 예약 꽉 찼어요. 내일도 예약 들어오고 있어요. 입소문 나는 것 같아요. 미정도 원무과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계산대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여기 병원만큼 일할 만나는데 처음이에요. 어르신들이 다들 친절하시고 파견 다닐 때랑 완전 달라요. 수인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3년 전 수술실에서 혼자였던 때와는 너무 달랐어요. 하루하루가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소문을 듣고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거기 원장 선생님이 설명을 잘해준다더라. 돈 없어도 꼼꼼하게 봐준대. 진짜 친절하대. 이름도 다 외워준다더라. 동네에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갑자기 병원 앞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밖에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수인이 뛰어나갔습니다. 중년 남자가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인이 남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다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했어요.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큰 병원까지는 너무 멀어요. 지금 옮기다간 위험해요. 미경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가장 가까운 대형 병원까지 차로 30분 이상 걸렸습니다.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병원은 작았습니다. 큰 장비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다른 병원까지 갔다가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수인은 환자를 처치실로 옮겼어요. 메스를 집어들려는 순간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3년 전 수술실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피가 튀던 장면, 심장 소리가 멈추던 그 순간이 겹쳐 보였습니다. 환자의 얼굴 위로 3년 전 그 환자의 얼굴이 겹쳤어요. 귀에서 심전도 경고음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굳어버렸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 수인의 손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옥자였어요. 언제 왔는지 처치실 옆에 서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지만 따뜻했어요. 넌 사람 살리는 손이야. 그건 누가 뭐래도 안 바뀐다. 엄마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눈빛이 흔들림 없이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인은 엄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3년 동안 자신을 지켜봐준 눈이었어요. 고시원에서 컵라면을 먹을 때도, 법정에서 판결을 기다릴 때도 그 눈은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엄마 한마디가 그 어떤 강의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인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손의 떨림이 가라앉았어요. 눈빛이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수술 준비해 주세요. 수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간단한 도구들 뿐인 작은 처치실이었어요. 하지만 수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만큼 집중했습니다. 적절한 응급 처치가 끝났어요. 환자의 심전도가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맥박이 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살았습니다. 미경이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처치실 안에 있던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환자 가족이 울면서 수인의 손을 붙잡았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처치실을 나와 잠시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은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누군가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인은 진료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엄마 옥자가 들어왔어요.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아직요. 옥자는 도시락을 펼치며 말했어요. 오늘 내가 사람 살리는 거 봤다. 우리 수인이 손 안 녹슬었네. 수인은 엄마가 싸온 밥을 한 숟갈 떴어요. 목이 메어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아까 손이 떨렸어. 3년 전 생각나서. 옥자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떨려도 괜찮아. 떨리면서도 해낸 거잖아. 그게 용기야. 수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해준 밥이 이렇게 맛있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저녁이었습니다. 작은 병원 진료실에서 엄마와 함께 밥을 먹고 있다니요. 수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남은 일이 있었어요. 과연 수인은 그 마지막 일을 어떻게 마무리하게 될까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수인 재활의원은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설명도 잘해주고 돈도 꼭 필요할 때만 쓰게 해준다더라. 거기 원장 선생님 참 따뜻하대. 약도 무조건 비싼 거 안 주고 꼭 맞는 거죠. 이름도 다 외워준대. 진짜 정성이래. 이런 소문이 돌면서 예약 전화가 점점 늘어났어요. 처음엔 하루에 10명도 안 오던 환자가 이제는 20명 넘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실이 북적거리는 날도 많아졌어요. 어느 오후였습니다. 병원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췄어요. 동네에서는 보기 힘든 차였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어르신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박인호 회장이었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이 많이 편안해 보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경호원 없이 혼자였어요. 수인이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내 주치의가 여기 있다길래 한번 와봤네. 혈압 좀 재줄 수 있겠나? 수인도 웃으며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혈압계를 감아주고 수치를 확인했어요. 생활 습관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식단 조절과 운동에 대해서도 말해드렸어요. 회장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그날 행사장에서 자네 목소리가 참 또렷하게 들리더군. 온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 수인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썩은 살을 도려낸 셈이네. 덕분이야. 아픈 과정이었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어. 마음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말 한마디가 조금은 위로가 됐습니다. 회장도 나름의 방식으로 사과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수인은 우연히 법원 쪽에 서류를 제출하러 갔어요. 면허 관련 서류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가 익숙한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전 남편 도연이었어요.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교도관과 함께 이동 중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예전에 잘 나가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어요. 도연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어요. 수인아 아니 이수인 씨.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변명은 안 할게. 그때 한 번만 더 내 말 들었으면 적어도 널 살인 의사로 만들진 않았을 거야. 미안하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교도관도 잠시 말을 멈추고 기다렸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인은 한참 동안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수술실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법정에서 홀로 서 있던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트렁크 하나 끌고 쫓겨나던 그날도 생각났어요. 수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야 의사다운 말을 하네요. 그 말 판사님 앞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전 당신 용서 안 해요. 대신 평생 기억하면서 사세요. 그날 수술실에서 누가 뭘 했는지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교도관이 그를 데리고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매달려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냥 내려놓기로 했어요.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드니까요. 그날 저녁 병원 마당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엄마와 직원들이 삼겹살을 구우며 웃고 떠들었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고기 굽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소주잔이 오갔어요. 옥자가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 그치. 수인은 엄마 옆에 앉아 웃었어요. 연기 냄새가 코끝에 번졌습니다. 미경이 웃으며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미정이 박수를 쳤습니다.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저녁이었습니다. 과연 수인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1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인은 TV 시사 프로그램에 초대받았어요. 큰 방송국 스튜디오였습니다. 조명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여러 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살인 의사 누명을 벗고 양심 고발로 세상을 바꾼 의사. 진행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버티셨나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데요. 수인은 잠시 말없이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수술실의 피냄새, 법정의 망치 소리, 고시원의 어두운 방, 엄마의 마른 손.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라면 한 그릇으로 버티던 밤들도 생각났어요. 병원비 독촉 문자를 받으며 잠 못 이루던 새벽들도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다가 쫓겨났던 일도 떠올랐습니다. 수인은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3년 동안 라면만 끓이던 손이 다시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상처는 덮어두면 곱습니다. 저는 제 상처를 그냥 꺼내놓기로 했을 뿐이에요. 그게 어떤 분들에게는 훈장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같은 시간 구치소 식당 TV에서도 그 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밥을 먹던 전 시어머니 선영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냥 재소자 중 한 명일 뿐이었어요. 예전의 권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전 남편 도연은 말없이 밥을 먹다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TV 속 수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의 아내였던 사람이 저렇게 당당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몇 명은 병원 대기실에서 그 방송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저런 사람이 있다니 든든하네.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옆에 있던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정말이네. 착한 사람은 결국 복받아. 방송이 끝난 뒤
방송국 로비에서 PD와 스태프들이 수고했다며 인사를 건넸어요. 악수를 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명함을 건네는 사람도 있었어요. 로비 한쪽에서 근처에서 개원한 내과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동네 의사 모임에서 자주 뵙겠네요. 같이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수인은 가볍게 인사만 했어요. 크게 웃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편안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이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구름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버스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수인은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인터넷에서 살인의사라고 검색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니까. 버스가 언덕을 넘어갔어요. 멀리서 수인 재활의원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간판이었지만 노을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인생은 한 번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한 번쯤은 줍니다. 수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수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병원 앞에 내려서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인 재활의원. 그 글자가 노을빛에 물들어 있었어요. 작지만 따뜻한 글씨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엄마 옥자가 대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어요. 왔어. 엄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수인도 웃었습니다. 응, 왔어.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살인 의사라고 불렸던 며느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수인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바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